여러분, 빛의 속도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게 우주의 최대 한계치일까요? 왜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속도를 이토록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는 우주의 속도 제한이라고 말했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런 아니란 답변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건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진짜 이유, 도대체 무언가가 우리의 속도를 꽉 붙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실체를 파고들다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완전히 배치되는 기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뿌리째 뒤집어 버리는 진실 말입니다. 빛의 속도는 단순히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닙니다. 단지 제일 빠른 어떤 현상을 뜻하는 것도 아니죠. 빛의 속도 그 자체는 바로 이 우주의 구조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직물 속에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빛보다 더 빨리 지어야 해. 간다는 말 자체가 문자 그대로 아무런 물리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뼈대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놓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 1초 동안 대략 4~9m를 낙하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측정하고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야구공을 떨어뜨리든 돌멩이를 떨어뜨리든 아니면 여러분이 마시던 커피잔을 실수로 놓치든 상관없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물체는 1초 동안 정확히 그만큼 떨어집니다. 이제 밤하늘의 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죠. 저 높은 우주 공간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달이 안 떨어진다고요? 진짜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저와 함께 이 순간을 깊이 상상해 보시죠. 만약 달이 우주 공간에 꼼짝 않고 가만히 멈춰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구를 향해 쿵 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중력이 달을 지구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길 테니까요. 하지만 달은 멈춰 있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옆 방향으로, 그러니까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맹렬하게 나아가고 있지요. 중력이 달을 지구 중심을 향해 아래로 집요하게 잡아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은 옆으로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구를 비껴가는 겁니다.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영원히 땅바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궤도의 진짜 정체입니다. 표적을 계속해서 빗나갈 만큼 옆으로 빠르게 달리면서 동시에 영원히 추락하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여기서 아이작 뉴턴의 그야말로 천재적인 통찰이 찬란하게 빛을 그어버립니다. 달은 지구 중심에서 약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구 표면에 살고 있죠. 지구 중심에서 우리 발밑까지의 거리는 약 6,400킬로미터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달은 우리보다 지구 중심에서 딱 6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진다면 어떨까? 만약 중력이 역제곱의 법칙을 엄격하게 따른다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중력은 4배 약해지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배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이죠. 만약 이 생각이 맞다면 60배 더 멀리 있는 달이 받는 중력은 60의 제곱만큼 약해져야 합니다. 즉, 지구 표면에서보다 무려 36배 더 약해져야 한다는 소리죠. 지구 표면에서 물건은 처음 1초 동안 약 5m를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달이 받는 중력이 3600배 더 약하니까 달은 1초 동안 5m를 3600으로 나눈 만큼만 지구를 향해 떨어져야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m를 3600으로 나누면 대략 초당 4mm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뉴턴은 만약 중력이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면 달이 1초 동안 지구를 향해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오차없이 정확히 계산해낸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름 돋게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달은 뉴턴의 법칙이 예측한 바로 그 비율,
그 속도 그대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과학 역사상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럴싸한 가설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빈틈없는 예측이었으니까요. 뉴턴은 지구에서 물건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셋을 하나를 가져와서 달이 궤도를 도는 주기와 달까지의 거리라는 또 다른 완전히 독립적인 소린 현상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아니 온 우주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던 두 가지 현상이 갑자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공식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중력이 정말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면 행성들의 궤도 모양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까지 수학적으로 유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완벽한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밝혀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행성들은 실제로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 사실을 수많은 관측을 통해 이미 측정해둔 상태였지만 케플러 본인조차 왜 행성들이 하필 타원으로 도는지는 영원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뉴턴이 그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한 겁니다. 퍼즐 조각들은 마치 맞춘 듯이 계속해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라는 거대한 자연 현상을 보죠.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는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당연히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달이 그저 지구 전체를 자기 쪽으로 균일하게 당기기만 한다면 하루의 밀물은 딱 한 번만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달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쪽에 바닷물만 둥글게 부풀어 오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바닷가에 가보면 하루에 밀물이 2번씩 들어옵니다. 대략 1~2시간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턴은 여기서도 자연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달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바닷물은 지구라는 거대한 덩어리 자체보다 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달 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겨지죠. 반면에 달에서 가장 먼 반대편에 있는 바닷물은 지구 중심보다 달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물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2번 생기게 됩니다. 한쪽은 물이 달 쪽으로 더 세게 끌려가서 부풀고 반대쪽은 지구가 물보다 더 세게 달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바람에 물이 상대적으로 뒤에 남겨져서 또다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밀물이 생기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측정 장비가 점점 더 정밀해짐에 따라 뉴턴의 법칙에 대한 테스트는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극도로 정밀한 테스트 중 하나는 바로 목성의 위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추적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도는 모습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들의 움직임이 뉴턴의 법칙과 시차 없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튀어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목성의 위성들은 뉴턴의 법칙으로 계산한 엄격한 시간표보다 어때서는 8분 일찍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8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8분이라니요? 천문학의 세계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오차입니다. 분명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아주 기묘한 규칙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성이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는 위성들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고 목성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정반대로 늦게 나타났던 겁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때 올레 레메르라는 천문학자가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고하고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담하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빛이 목성의 위성에서부터 우리 지구의 망원경까지 날아오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볼 때 우리는 그 위성의 지금 현재 실시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까지 도달하는 때 걸린 시간만큼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목성이 지구와 가까울 때는 빛이 날아오는데 거리가 짧아 시간이 덜 걸립니다. 반대로 목성이 멀리 있을 때는 빛이 우리 눈에 도착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레메르는 바로 이 시간 차이를 정밀하게 보정하고 위성들이 예상보다 얼마나 일찍 혹은 늦게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하여 인간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빛이 이 광막한 우주 공간을 뿅 하고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증명해낸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빛을 직접 눈으로 자를 대고 재듯 측정해서 빛의 속도를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이 옳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계산이 어긋났을 때 레메르는 뉴턴의 이 법칙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리는 대신 이렇게 대담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빛이 공간을 이동하는데 진짜로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직관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내는 이유는 과학이 전개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위대한 법칙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인간은 그 법칙을 가장 강력한 도구 삼아 또 다른 숨겨진 자연 현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게 됩니다. 그 법칙을 굳게 믿고 있는데 무언가 악귀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우리가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는 든든한 발판을 몰랐다면 빛의 속도를 발견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눈덩이와 같습니다. 한번 시작된 발견은 거대한 눈사태처럼 또 다른 발견들을 우르르 몰고 오죠. 새로운 발견 하나가 다음 발견을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뉴턴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지식의 무중미다는 세존 장장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며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골 때리는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누구나 아주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답니다. 빛은 언제나 그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예외 없이 항상 똑같습니다. 누가 측정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측정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을 켜고 앞을 향해 빛을 쏘아 보냅니다. 손전등에서 뿜어져 나가는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네, 아주 당연하고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열차에 올라탔다고 해봅시다. 그 기차는 빛의 속도의 절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앞으로 맹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달려가는 앞, 방향을 향해 손전등을 다시 켭니다. 우리의 상식과 직관대로라면 이제 빛의 속도는 원래 빛의 속도에 기차가 달리는 속도를 더한 값이 되어야 맞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앞으로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그냥 땅에 서서 던질 때보다 공이 훨씬 더 빨리 날아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죠. 속도는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에서는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빛의 속도를 다시 정밀하게 측정해 보아도 빛은 여전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까와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당황해서 생각하겠지요. 내가 기계 조작을 잘못했나? 그래서 이번엔 기차의 속도를 빛의 속도의 90%까지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손전등을 켭니다. 측정 결과는 여전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죠. 오기가 생긴 여러분은 기차를 빛의 속도의 99%까지 극한으로 가속합니다. 다시 손전등을 켜고 측정해 봅니다. 결과는 소름 돋게도 여전히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도와 절대 합쳐지지 않습니다. 더해지지도 않고요. 그냥 언제나 무조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친 듯이 빨리 달리고 있어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뇌에 쥐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속도는 절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속도는 언제나 덧셈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속 8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 서서 앞으로 시속 5km로 걸어가면 기차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은 시속 85km로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빛은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사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빛은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준으로 항상 똑같은 속도로 멀어집니다. 여기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크고 있는지 우주의 진실을 깊이 꿰뚫어 봅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정반대라서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단단하게 고정된 불변의 딱딱한 무대가 아닙니다.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났다가 오징어처럼 줄어드는 아주 유연하고 탄력 있는 녀석들이죠. 시간과 공간은 오직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빛의 속도를 모든 관찰자에게 항상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부리고 늘려버리는 에이셔입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이동하면 여러분의 시간은 그만큼 느리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손목에 찬 시계의 초침이 문자 그대로 더 천천히 째깍거리게 되죠. 동시에 거리, 즉 공간은 그 방향으로 쪼그라듭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앞쪽의 공간이 압축되는 겁니다. 이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마술이나 시각적인 착시가 아닙니다. 정밀한 기계의 측정 오류도 절대 아니죠. 시간은 진짜로 느려지고 공간은 진짜로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양은 빛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 그 누구에게나 정확히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우주가 딱 그만큼만 정교하게 맞춰주는 변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우주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항상 피하지만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이리저리 비틀고 늘리고 짓눌러서 억지로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그냥 자동차의 최고 속도 같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뼈대, 즉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상수입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가 빛의 속도를 언제나 같게 만들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깊숙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더욱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려고 시도한다고 해봅시다. 아주 기괴하고 강력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더 올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우주선의 연료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엔진의 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물체 그 자체의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갈수록 강하고 격렬하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론적 질량 증가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더 빨리 달릴수록 여러분의 관성이 거대하게 고집니다. 가간진스러 저하. 가리한 힘으로 밀어주려고 해도 점점 더 무거워져서 가속하기가 끔찍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거의 다르면 여러분의 관성은 무한대를 향해 치솟습니다. 실제로 빛의 속도에 완벽하게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우주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질도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경찰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속도 제한 구역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공학의 문제도 아니고요. 시공간이라는 바퀴, 우주의 거대한 구조물 그 자체가 멱살을 잡고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과연 어떻게 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일까요? 빛을 구성하는 광자라는 입자들은 질량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숫자 0이죠. 질량이 없는 입자들만이 빛의 속도로 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조건 그 속도로만 여행해야 합니다. 걔네들에겐 아예 선택권이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그 속도로만 날아다니죠.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자신의 질량을 쥐어짜며 쥐어려 본들 아주 눈꽃만큼의 질량이라도 남아있다면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는 있어도 100%그 지점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99.99%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우주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우주는 왜 이따위로 지독하게 생겨먹은 건데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속도 제한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릴 답변은 여러분을 조금 실망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더 심오하고 도덕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군가 우주에 억지로 짜맞춰 놓은 도로교통법 같은 속도 제한이 아닙니다. 그건 이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결과물일 뿐이죠. 공간과 시간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 둘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직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은 그물망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뼈대를 가지고 있죠. 이 구조 안에는 공간과 시간 사이를 환전해주는 환율, 같은 변환 상수가 아예 기본 옵션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변환 상수가 바로 우리가 이에 예바리치 부르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이라는 녀석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구조 자체가 원인과 결과가 퍼져나갈 수 있는 최대 속도의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침 빛이 질량이 없어서 운 좋게도 그 최대 속도에 딱 맞춰 달리고 있는 것뿐이죠. 속도의 한계 그 자체는 빛의 특징이 아니라 시공간 그 자체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턴 우주의 빛이라는 전자기파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우주의 속도 제한은 여전히 똑같이 존재했을 겁니다. 우주가 가진 지문 같은 고유한 특성이니까요.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완전히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밥집으로 걸어가는 것은 공간이고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것은 시간입니다. 서로 아무와 상관없는 남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를 항상 특정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 움직임의 할당량이 공간과 시간으로 나뉘어 배분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바닥에 누워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움직임의 100%는 전부 시간을 통과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당 1초라는 최고 속도로 미래를 향해 쉼없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간을 향해 달리던 그 움직임의 할당량 중 일부를 뚝 잘라내어 공간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이동하게 되는 셈이죠. 이건 곧 시간 속을 이동하는 속도가 아까보다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공간 속을 더 빨리 달려갈수록 시간 속을 흘러가는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량의 엄격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간 속을 빛의 속도 100%로 달려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통과할 할당량이 정확히 0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완벽하게 정지해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빛이 시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광자의 시점에서 보면 정구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느 벽에 부딪혀 사라지는 순간이 완벽하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 1초의 시간조차 흐르지 않은 것이죠. 광자에게 우주는 꽁꽁 얼어붙은 정지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속을 이동하는 속도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절대적인 한계치입니다.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궁극의 철벽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아름다운 부분은 이 모든 게 종이 위에 적힌 단순한 수식 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현실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엄증해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세일 같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 안에서 양자들을 빛의 속도의 999%까지 엄청나게 가속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그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가 끔찍하게 생기추 어려워집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수십 년 전에 예측한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매일같이 들어있는 GPS 시스템의 위성들도 완벽하게 투구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성들은 우주상공에서 아주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고 지구 표면보다 중력도 약간 약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 있는 정밀한 시계의 시간은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계와 미세하게 다르게 흘러갑니다.
만약 GPS 시스템에서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차이를 철저하게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단 하루 만에 수십 미터 밖으로 엉뚱한 길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권 상층부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기묘한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뮤온은 수명이 지독하게 짧아서 사실상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진작에 붕괴하여 사라져버려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대기권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흘러가지요. 뮤온 본인들의 주관적인 시점에서는 땅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가만히 땅에 서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걔네들이 미친 듯이 빨리 날아오기 때문에 수명이 쫙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어느 쪽 시점이든 간에 원래라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뮤온들이 실제로 우리 발밑의 땅에 고스란히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소름 끼치는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말입니다. 이건 그럴싸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가 첨단 장비로 두 눈으로 직접 측정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라는 사실은 물리학의 그 어떤 이론보다도 철저하고 혹독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오늘 이야기한 거대한 조각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꿰어보겠습니다. 왜 빛의 속도가 우주의 한계일까요?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는 최고 속도를 엄격하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 속도가 우연히 빛의 속도와 일치할 뿐이지요. 빛이 잘나서가 아니라 시공간 그 자체의 공간과 시간의 환전 비율이 아예 근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계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간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건 물리적으로 아예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음수의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라는 시간이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는 속도입니다. 정보가 여행할 수 있는 궁극의 속도이며 우주의 모든 힘들이 작용하는 기준 속도입니다. 우주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속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의 과정, 이 거대한 지식의 눈사태는 뉴턴이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중력을 알아낸 것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올레 레메르가 목성의 위성들을 끈질기게 쳐다보며 빛의 속도를 발견했죠. 그리고 마침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기막힌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시공간이 뒤틀리는 상대성 이론을 뽑아냈습니다. 그 후 수천 번의 정밀한 실험이 각각의 발견을 굳건히 다져주었고 앞선 발견의 어깨 위에 올라타 새로운 시야를 여는 문을 끊임없이 열어젖혔습니다. 과학이 진정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400년 전 시작된 이 거대한 눈사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눈사태를 타고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향해 맹렬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비밀의 상자를 여는 가장 완벽한 마스터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그래서 훨씬 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기묘한 우주를 머리로 깊이 이해하고 직접 자로 재고 혹독하게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 가진 진짜 궤도, 아름다움입니다. 물리학은 우리에게 듣기 편한 위로나 생각하기 편한 단순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찬란한 진실만을 건네줄 뿐입니다.